네,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 전환하고 거래가 느는 반면에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엇갈린 부동산 지표에 집값이 오를 것이다, 또 아니다, 여러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편 건설업계 이른바 4월 위기설에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부동산 시장 전망해보고 또 정부의 건설 경기 회복 방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나오는 부동산 지표들을 보면요. 여전히 좋지 않은 지표 또 나아진 듯 보이는 지표가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뭐 집값 같은 경우는 올 들어 수도권 아파트 절반이 상승 거래가 됐고 또 서울의 아파트 값은 17주 만에 상승 전환했거든요. 네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 상승 전환됐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이 상승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 부동산은 3월 4주차 통계를 보면 이제 0%에서 네. 4주차가 0.01%로 변동률이 살짝 이제 정말 숫자를 소폭, 보면 예. 그렇죠. 0에서 0.01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상승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예. 그냥 보합 흐름입니다. 마이너스 0.01도 보합이고요. 0.01도 보합인데 굳이 숫자적인 의미를 찾자면 17주 연속으로 제로, 0 아래로 마이너스에 네네. 머물러 있다가 이제 마이너스 위로 올라왔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이걸 상승이라는 표현을 써버리게 되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좀 오르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는데 전국 평균으로 본다면 서울도 평균으로 본다면 그냥 보합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집값이 바닥을 다졌다 또 이런 전망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바닥도 이제 상대적인 비교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반등을 했고 바닥을 다졌느냐인데 작년 12월, 11월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 뭐 거래량도 늘어났고요. 예. 통계적으로도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좋아졌다, 뭐 상승이다, 나아졌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또 작년 8월과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예. 그때 비교하면 오히려 낮아졌다라는 표현이 맞기 때문에 시점을 보면 우리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던 2022년 12월 둔촌주공도 미분양이 났던 그때 시점에 비교해 보면 지금이 나아진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한참 분위기가 과열이 됐던 2021년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굉장히 또 안 좋은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분양시장 상황은 상당히 좋지 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미분양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네네. 미분양이 지금 계속 좀 나아지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네. 숫자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작년이죠. 작년 2023년 1월에 전국 미분양이 7만 5천 호 정도 됐습니다. 네네. 그 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작년 11월에 5만 8천 호까지 줄어들었다가 12월부터 다시 증가를 해서 2월 통계를 보면 6만 4,874가구. 그러니까 11월과 비교해 보면 미분양이 5천 가구 정도 더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이렇게 석 달째 증가를 오히려 하고. 또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매매 시장 통계를 보면 좋아지는 것 아닌가, 상승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다 짓고 나서도 미분양이 소화가 되지 않는 준공급 미분양은 지금 계속 7개월 연속으로 늘어나서 11,867가구가 됩니다. 예, 서울 예. 같은 경우는 악성 미분양이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가 넘어섰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정도 숫자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반등한다, 바닥을 찍고 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지표들의 흐름이 좀 그 전망이 엇갈리다 보니까 네네.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지금 감을 못 잡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네네.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보합 흐름이고요. 뭐 등락을 거듭한다. 보합이 맞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일단 예. 집주인들하고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 간에 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라보는 산이 다른데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6월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니까 결국에는 시작이 아니겠는가. 기준금리가 앞으로 계속 내려간다면 집값이 반등을 하고 상승으로 충분히 전환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예. 매물을 내놓아도요. 절대 가격을 내리지 않습니다. 호가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진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설사 내린다고 하더라도 언제 내릴지도 모르겠고 전체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경쟁력이 있는 뭐 그런 집
아파트가 아니라면 사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량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예. 거래량을 보자면 2020년, 2021년에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5천 건에서 15,000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한 2,400건, 2,500건 정도에 머물러 있고 그마저도 작년 11월에 뭐 1,800건 정도였거든요. 그때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사실은 이게 좋아졌다는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예. 고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건설업계 일각에서 4월 총선 이후에 위기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이 내관이 돼서 건설업계 전반이 흔들린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위기설은 뭐 이전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뭐 작년 4월에도 위기설이 있었고요. 예. 작년 9월에도 있었고요. 이번에 그렇죠. 이제 또 4월이 됐는데 또 위기설이 나오는데 일단 배경을 보자면 일단 PF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게 되면 은행은 우리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고 우리가 돈을 빌리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한 50% 정도 빌리죠. 집값의 40%, 50% 정도를 빌리게 되는데 건설 회사들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아파트를 짓거나 뭐 상가, 오피스텔을 지을 때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담보를 잡지 않습니다. 그냥 프로젝트로 담보를 잡습니다. 예, 그냥 예. 금리가 높게 되고 자기 자본 5%, 10% 가지고 90%의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땅 짓고 헤엄치기를 했죠. 2021년까지는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지으면 완판이 됐습니다. 굉장히 무리한 사업을 벌리게 되죠. 벌어둔 돈을 가지고 더 확장해서 많은 사업지를 벌렸는데 2022년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금리가 예. 올라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미분양도 발생하게 되고 분양 사업이 얼어붙으면서 모두가 물에 빠져버리게 되는데 지금 미분양 그 PF 총액이죠. PF 총액이 부동산 PF 총액이 작년 12월 통계가 나왔는데요. 135조 6천억입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 숫자인지 이제 가늠하기도 어려울 숫자인데 연체율은 그러니까요. 2.7%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서 해소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분양 시장도 얼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왜 4월 위기설이 나왔냐면 예.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그동안 억누르고 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생면 연장만 시켜줬기 때문에 총선이 지나면 본격적인 구조조정, 수술을 하게 된다면 부도나는 기업들도 나오고요. 법정 관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기 때문에 위기설이 이제 현실이 될 것이다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위기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실제 지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PF 대출 연체율이 2.7%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부의 입장은 이런 2.7%는 이전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미 알고 있고 대응하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정부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기가 사실은 위기는 아니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위기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흔히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위기다라는 표현이겠죠. 이게 위기의 예.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위기는 일군 기업, 대기업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위기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돼서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들이 흔들흔들하고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진짜 위기가 발생하는 거고요. 예. 정부도 아마 이 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건설회사들이 살아나려면 분양시장이 좋아지고 미분양이 소진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여전히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고 PF 연체 이자는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는 진행 중이지만 정부가 걱정하는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 뻥 터지는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2.7% 부분도 우리가 좀 통계의 함정이 있는데 예. 전체 연체율은 2.7%지만 그 속내막을 보면 1금융권들은 PF 대출을 잘 해주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뭐 다른 상품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1금융권의 연체율은 0.3%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네. 증권사들은 13%가 넘기 때문에 뭐 위기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저축은행 사태 있죠. 2012년, 2013년도에는 전체 연체율이 한 13% 이상이 됐고요. 증권사 연체율은 30%가 됐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자면 지금은 그래도 좀 관리가 잘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부도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이전에 이제 사용했던 대책을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네.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에 이제 건설 경기 이제 활성화 대책이 나왔는데요. 예. 크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건설 회사들은 일단 사업을 하려면 땅을 사야 되거든요.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는데 분양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땅을 사업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자만 내는 부실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LH나 리츠를 통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대책의 내용이고요. 네네. 한 3조 정도 아마 책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리츠, 구조조정 리츠인데요. 우리가 리츠가 뭐냐면 일종의 펀드 같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금을 내면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는데 아무 부동산이나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CR 리츠라고 하죠. 컨스트럭션, 리스트럭션 이게 펀드인데 리츠인데요. 이 리츠 같은 경우는 70%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 용도로 쓰는데 아마 3,000호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건설업계는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정부 생각인데 네.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가지고 뭐 4월 위기설을 잠재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 3,000호 정도 리츠가 미분양을 이제 소진을 해준다고 해서 네. 그 사이에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3,000호는 큰 의미 없는 숫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끝이 아니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 후속 조치들 또 보다 강력한 대책들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도 네. 그야말로 옥석 가리기 유도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옥석 가리기가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네. 많은 건설사들이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물에 빠져 있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 하다가 갑자기 금리 인상의 쓰나미가 와서 다 물에 잠겼는데요. 모든 건설사들을 다 물 밖으로 끄집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은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데 네. 진짜 부실이 어느 정도 심각하고 끄집어냈을 때 또는 물에 빠져서 못 빼냈을 때 어떤 파장을 줄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구분을 해서 살릴 기업들, 살리지 못할 기업들을 좀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아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 지나면 아마 본격적으로 수술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일군 대기업 건설사들은 계열사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 전문 건설사들 중에서는 뭐 워크아웃이라든지 법정 관리 들어가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면 일단 금리를 제가 좀 짚어보면 네네.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좀 반등 기대감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 이 금리라는 한 가지 요소만으로 시장의 흐름을 전망하는 거 이게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좀 지적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자꾸 금리를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2022년에 집값이 꺾였을 때 금리 인상이 되면서 집값이 꺾였기 때문에 금리가 집값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됐는데요. 예. 이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될 때가 됐는데 금리가 갑자기 오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집값이 꺾인 거고요. 예. 사실은 꺾일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금리가 0.25, 0.5%포인트 정도 내린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 집값 인플레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반등은 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말하는 대세 상승, 5년 정도 상승하는 그런 상승은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부동산 시장 또 건설 경기 회복 방안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